류자하 장편소설 아라비아는 열애하지 않는다. 2. 황사 불던 날. 참으로 지독한 황사였다. 병동의 통로를 순식간에 장악하고 틈없이 닫은 창문으로 기묘하게 새들어 황사의 흐름은 환자들의 얼굴을 3차원의 혼탁 속으로 한 개씩 삼켜갔다. 값싼 댄서의 모양 없는 엉덩이처럼, 그래도 몸짓 잘하는 벗은 엉덩이처럼 바람은 지독한 부항을 앓으며 유유자적 그렇게 몰려다녔다. 맞은편 직선으로 이어진 병동 H의 복도에서 하얀 바지로 덮인 다리 4개가 누르끄러만 공간 속에서 흐느적거렸다. 희미하다가도 선명했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4개의 다리는 황과 백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실루엣이 되어 복도 측면에 붙은 의료기기들과 썩 잘 어울렸다. 그들은 문득 한 번씩 잃어버린 뼈를 찾아다니는 7 유령들의 무리같이도 느껴졌고 뿌연 산안개가 가려진 고사목 둥치의 밑부분 같아 보이기도 했다. 모래 서거기는 기류 사이로 간혹 낄낄거리는 원인 모를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마다 수간호사가 처치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을 대로 굳어 흑단으로 빚어낸 악역의 탈을 연상시켰다. 안면적이 유난히 넓고 둥글어 부하를 담은 쇠가죽 주머니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밖에서 그녀의 등장을 숨죽이고 기다리는 수하 간호사들의 뇌리 속에 수간호사의 뒤를 이어 미옥의 모습이 보였다.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고개는 부러진 듯 꺾여 있었다. 앞에 사람에 비해 몸집이 반밖에 되지 않았다. 문지방 높은 정경 부인의 안방을 넘는 몸쪽 마냥 자태가 초라했다. 수간호사는 일렬횡도로 숨죽이고 있는 6의 얼굴들을 훑어보았다. 딱딱하고 느린 동작이 분위기를 더욱 삼엄케 조작했다. 미옥은 열에 오른쪽 끝에 붙어섰다. 그녀 바로 옆에는 제인이 서 있었다. 제인이 잠깐 고개를 들었을 때 미옥의 얼굴에 벽돌빛깔 닮은 붉은 기가 몰려 있었다. 처치실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짐작이 됐고 생에 대한 과대한 저항을 하다 지친 사람만이 그런 빛깔을 만들 수 있으리라 제인은 생각했다. 모두들 돈 벌러 왔으면 일해. 일들을 하란 말이야. 다들 멋들 하는 거야. 어느 구석에서 뒹굴다 온 인간들인지는 모르지만 나와는 안 돼. 여기선 너희들 맘대로 행동 못해.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할 게 아니야. 정신들 똑바로 차려. 똑바로 일하라고. 난 실수하면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야. 아직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 어? 수간호사의 전신에서 화기를 품은 힘이 뻗어나왔다. 짐승과 분리시키는 인간만이 지닌 모든 것, 여유라든가 절제, 안정, 낭만,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의 마지막 앙금마저 소각시키는 마의 열기. 제인은 화염 속에 우뚝 솟은 한 여자를 통해 제가 되는 인간 내면의 원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자가 아니라, 아니 인간이 아니라 흡사 미친 당나귀로군. 불붙은 건초를 성급히 삼키고 불그락푸르락 날뛰고 있는 짐승처럼 두어 번 불규칙한 호기를 뿜어내는 수간호사의 분개한 얼굴을 바라보며 제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수간호사가 갑자기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찰나적으로 사무대를 3번 연달아 강력히 내리쳤다. 둔탁한 소음에 누구보다 미옥이 놀랐고 어깨를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자기로 인해 빚어지는 공습이 상상외로 너무 격렬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지 한 장을 잘못 붙여 날 컨설턴트에게 개망신을 당하게 해? 도대체 어제 저녁 근무를 하며 뭘 생각했어? 애인 발가벗은 몸뚱아리를 꿈꾸었어? 데이트 날짜 카운트다운 했어? 아님
돈 생각? 그래, 돈 생각을 했음 일을 해야 될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손 안 봐도 되게끔 깔끔하게. 애인이란 말이 입술을 통과하는 순간 수간호사는 차트 하나를 냅다 들어 올리는가 했더니 간호사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차트는 이미 허공을 나르고 있었다. 순간이었다. 동작의 시작에서 정지까지가. 천일여화 속의 요술 양탄자처럼 날았던 차트는 두꺼운 기록지의 낱장들과 분리되었고 알루미늄으로 된 껍데기가 저 혼자 병동 H와 경계 지점에서 병 모서리를 한번 부딪히고 동작을 멈추었다. 미혹이 결과지를 잘못 붙인 문제의 그 차트였다. 평간호사들 앞에서 의사들이나 그 밖의 직원들이 보든 말든 수간호사의 차트 내던지는 악습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있는 일이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도 좋았다. 굳이 검사 결과지를 잘못 붙여서가 아니라 가끔씩은 그녀의 불쾌지수에 따라서도 이 광란은 발발되곤 했다. 초열지역도 다스릴 만한 인재로군. 저 가련한 여장부는. 수간호사의 뒤로 황사에 얼룩진 기류가 머무르고 있었다. 미혹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대며 끝자리를 지키다 비틀비틀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딘구는 차트를 수습하기 위해 나서는 걸음이었다. 미혹의 중심 잃은 걸음걸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게다. 수간호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모두 그래 왔으므로. 미혹은 허리 굽혀 50여 되는 병상기록 차트를 낙엽 긁어모으듯 모아 아름으로 들고 왔다. 그녀가 돌아설 때 눈물이 흘렀다. 방울로가 아닌 힘찬 몇 줄기가 상기된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감추어야겠다는 이유도 참아야 한다는 절제도 이미 포기한 궤도를 타고 윤회하는 것처럼 굴러떨어졌다. 미혹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두 눈의 물기를 먼저 닦은 후 코를 풀었고 돌아서 차트를 조심스레 묶어갔다. 그 일이 끝나자 그녀는 가만히 뒷걸음질쳐 처음 자리로 돌아왔다. 울지 말아요.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당하는 일인걸요. 약해지지 말아요. 그것이 저 여자에겐 단맛이니까요. 미혹의 옆에서 제인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수간호사가 제인의 말을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았다. 힐끔 제인을 노려보았다. 제인도 그만큼 저항하며 그녀를 직시했다. 수간호사는 더 이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퇴근을 준비할 때 늘 그렇듯 뭔가를 열심히 수첩 속에서 찾고 있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신신경들이 곤두선 6 몸뚱어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 하고 수간호사가 갑자기 생각난 듯 선주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선주가 어깨를 흠칫했고 반사적으로 제인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가 했더니 슬금 수간호사를 쳐다봤다. 너 나선주, 어떻게 넌 내가 있을 때만 엉덩이가 날렵하고 내가 퇴근하고 나면 그렇게 동작이 굼뜨다며? 자기를 향한 갑작스런 고함에 선주는 겁에 잔뜩 질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균형 잃은 그녀의 두 동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듣자하니 네가 4년제 출신이라고 그렇게 힘을 주고 다닌다고? 일은 요리조리 저 혼자 피하고 환자와 노닥거리는 건 또 저 혼자 노닥거리고 남보다 1년 더 공부하면서 노는 법을 배웠어? 너네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쳤어? 잘하는 짓이야. 알아서 하라고. 한 번만 더 내 귀에 그런 말이 들리면 천국으로 보내줄 테니. 뼈 빠지게 일해도 퇴근 시간까지 태산같이 일거리가 밀리는 그런 지독한 병동으로. 그래야지 이곳이 얼마나 고마운 곳이란 걸 깨달을 게 아냐. 알았어? 그리고 수간호사는 떠났다. 사해의 소용돌이에 밀려간 듯.
아침번 근무자들도 한꺼번에 그녀의 그림자를 밟으며 모습을 감추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믿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지랄하고 자빠진 년. 저 년은 지난주에 맨스하더니 오늘 또 시작하나 보지? 그래, 우린 돈 벌러 온 노동꾼인 만큼 죽어라 일만 할 테니 내년은 가다가 똥통이나 빠져 되져라. 사우디 호레비 귀신들은 전혀 안 잡아먹고 뭐하고 나 자빠졌담? 선주는 멀어지는 수간호사의 뒷모습을 보며 저주처럼 뇌까렸다. 제인은 일에 가능한 한 여유를 갖고 싶었다.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은 미옥의 상심함을 어떻게 해서든 위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 주위에 확실히 평화는 찾아왔지만 미옥의 목만이 불가시적이었다. 수간호사가 사라지기 무섭게 처치실로 들어가 그녀는 벽 하나와 마주보고 흐느끼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서럽고 서러워 견딜 수 없다는 듯 내내 괴기한 성대음을 밖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 선생님, 상심한 그 마음 알겠어요. 그러니 그만해 두시죠. 이젠 제발 그 눈물 거두세요. 말하고 제인은 커피 주전자에 전원을 꽂았다. 기포 오르는 소리가 즉시 들렸다. 권태감을 주는 미옥의 흐느낌에 비해 훨씬 들을 만한 소음이었다. 미옥은 서서히 우는 소리를 죽여갔다. 지쳤던지 아니면 주전자와 함께 만드는 복창이 싱거웠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딴 소음도 이런 상황엔 유용하군. 제인은 김이 막 오르는 주전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푸념했다. 여동생도 둘째 여동생이라고. 내가 결혼만 했어도 그녀가 그렇게 날 마구제비로 대하진 않았을 거야. 미옥은 한 발짝 벽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말했다. 제인이 그녀를 곁눈질쳐 보았다. 다온 고추처럼 두 눈자위가 부어 있었다. 또 그 이야기? 결혼과 대체 무슨 연관이에요? 잊어버리세요. 혼자서 당하는 일도 아니고 수 선생님 괴팍한 건 사막의 몇 대까지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그리고 감독을 하다가 수간호사로 좌천되어 기분풀이를 하는 거라고 언젠간 문 선생님이 직접 제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뭘 그렇게 혼자서 심각하시고 그러세요? 제인은 미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두툼하게 솟아오르는 느낌이었다. 속눈썹엔 아직도 물기가 맺혀 있었다. 이 수모는 영원토록 가슴에 담아둘 거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누가 알겠어? 제干년이 여기에 우리보다 몇 년 먼저 와 살았다고 저토록 더럽게 텃세를 부리는 건 언젠간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미옥은 가운의 포켓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콧망울을 감싸더니 팽 하고 센 소리로 코를 풀었다. 그 긴 서러움과 눈물을 건조시켜준 위안이 고작 저것이란 말인가? 되게도 가슴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은 사람이로군. 제인은 커피잔을 들려는 미옥을 초점 없이 바라보았다. 시야가 중심을 놓치자 제인의 망막뇌에 걸려있는 미옥은 단지 하나의 물체에 불과했다. 작고 초라하고 어디에 둬도 스쳐가는 누구 하나 관심조차 기울여줄 것 같지 않은. 문 선생님, 그런 생각으로 아까운 에너지를 소모하느니 아랍어를 공부해 보시지 그러세요. 아랍어가 알고 보니 정말 매력있는 언어더라고요. 필기할 때의 기분도 그러려니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글자를 쓰다 보면 야릇한 흥분감이 일어나죠. 유쾌한 흥분감 말이에요. 제 말 듣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책이 필요하시면 제게 몇 권 여유가 있으니 빌려가세요. 네? 아랍어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아랍어야. 여기서 엉덩이만 뜨면 언제 다시 우리가 아랍어 대할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니? 하는 너나 열심히 해. 난 30이 넘어 머리가 먹통이야. 미옥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여기서 엉덩이만 뜨면 다시 못 볼 것이니 있을 동안 경험해보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런 건 어떠세요? 현실에 대한 생각. 말하자면 생활 반경 내에 개선이 필요한 그 어떤 불편에 대해서. 이런 답답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생활의 개선이라고? 웃기고 있군. 이건 거미줄로 포망을 엮어 고래를 잡으라는 말이지. 제이는 잠시 자신을 돌아보다 하던 말을 수정하기로 했다. 문 선생님, 제 뜻은 그저 이곳의 생활 중 문 선생님께 가장 견디기 힘든 내면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쳐 그것의 승화를 위해 차라리 열정을 쏟아보시라는 것이죠. 가령. 야, 서재인. 어쩜 넌 언제나 골치 아프게 논리적이군. 인생살이라는 게 논문을 쓰는 사람처럼 항상 그렇게 조목조목을 만들며 살도록 돼 있지가 않다고. 내면 문제라니? 결혼하지 못한 데 대한 한만 없으면 난 답답한 것 없어. 미옥은 잔 속의 커피를 휘휘 저으며 갑작스레 생동감 있게 말했다. 그렇게 결혼에 목매고 계실 것을 여긴 왜 오셨어요? 한국에 남아 남편감이나 찾으실 것이지. 하고 제이는 농담 반 핀잔 반 말했다. 돈을 주니까. 대답하고 미옥은 고개 들어 제인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는 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인이 올해 몇 살이랬니? 28? 아니 수선생인지 뭔지란 년과 동갑이랬으니 29이겠구나. 그래 29은 아직 20대지. 어디 9수만 넘어봐. 상상도 못한 불똥 하나가 어디선가 나타나 가슴을 휘젓고 다닐 테니 너의 그 열정적인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말이야. 길지 않다고. 너라고 뭐 별 수 있는 줄 아니? 지금은 세상에 나보다 잘난 인간 없다 싶지? 30줄로 들어서 보라고. 세상이 늙고 나약해져 가는 게 나뿐인 것처럼 여겨질 테니 그게 여자 20대와 30대의 차이야. 그런 혀 내두를 만한 진리를 설파하시면서 결혼 못한 것만이 가장 한이라. 이제 보니 문 선생님은 지독하게도 고민거리가 없으신 분이로군요. 그렇게 일편적이시니 즐거움도 그만큼 많으시겠어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제이는 약을 올리는 듯 말을 가볍게 던졌다. 넌 지금 날 위로하러 들어온 거니? 미옥이 뾰족해져서 따졌다. 제이는 고개 돌리며 픽 웃었다. 문 선생님, 위로의 조건 속에 꼭 사탕맛 나는 말만 들어있으란 법은 없어요. 제 뜻은 선생님 감정을 건드리려는 게 아니었으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과 뭐 다를 게 있다고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제인의 설득에 미옥이 굳은 언성으로 말을 딱 잘랐다. 나이가 다르지. 미옥은 소리내어 커피를 얼른 마셨다. 한 번은 커피가 한꺼번에 흡입이 되었던지 아 뜨거! 라는 외마디 소리를 뱉었고 호들갑스러운 몸짓을 했다. 그녀에게서 이제 슬픔이나 서름 따위를 읽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부드러운 크림을 배합한 뜨거운 브랜드 커피, 다갈색의 흔들림, 의식을 침투해오는 오묘한 향기. 제이는 차 한 잔이 만드는 잔잔한 물무늬 속으로 자신의 감성과 감각들이 일제히 소용돌이 되어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환상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존재가 희미해지는 뽀얀 증기, 그것의 행방과 의미, 지친 육체를 내팽개치고 혼자 승화되기를 꿈꾸는 영혼의 배신처럼 여겨졌다. 정신과 육체의 전율, 조화되기를 바라는 것과 유리되기를 꿈꾸는 서로 극이 다른 한 인간 속의 두 얼굴. 제이는 갑자기 묘연해지는 자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땐 이미 미옥이란 존재도 그녀 가까이서 무의미했다. 이 알 수 없는 형체는 도대체 어디가 정확한 소속처란 말인가. 하긴 인간에겐
태생부터 소속이란 게 없었던 게 아닌가. 유랑과 정착, 만남과 이별, 애증으로 얼룩진 시간의 화력, 생과 사, 짧고 단순한 웃음, 장막을 흔들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고개사의 거짓 웃음, 그의 웃음 같은 삶과 웃음 같은 종말. 인간이 죽어 사라지는 것, 도대체 나뭇잎 한 장이 썩어 사라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영장의 존재? 삶을 파란 비닐을 씌운 옷걸이나 비닐 우산처럼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 무슨 그럴듯한 소속이 있단 말인가? 특히 이런 곳에서 적응을 위해 노력할수록 이성이 광속처럼 도망가는 현실 앞에서 제인의 비강으로 소독수에 엉켜붙은 냄새가 흘러들었고 잠시 잊고 있었던 미옥의 감탄사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깊이 생각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실 난 그년이 던진 차트를 주워올 때 느낀 굴욕감, 그게 서러웠던 거야. 잊지 못할지라도 그 일에 더는 매달리지 않을게. 생각할수록 좀 부끄럽긴 해. 후배도 한참 후배뻘 되는 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게, 근데 얘 커피는 정말 본토산이 좋아, 그지? 이게 캐나다산이지? 한국서 내가 일한 병원의 간호과장이 수녀였는데 말이야. 그 수녀님은 외제라 하면 사족을 움츠릴 정도로 선호했었지. 특히 커피 하나는 철저하게 꼭 외제를 사용하더라고. 이게 그때 몇 번 얻어먹은 바로 그 맛이야. 야, 아주 그냥 뼛속까지 스미는구나. 제인은 미옥을 힘없이 바라보았다. 모유를 양껏 먹고 아쉬움이 없어진 계집애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저렇게 감정에 단순하고 솔직할 수 있다니. 적어도 나보다 한 가지 축복은 더 받은 게 확실하군. 환자 둘이 한꺼번에 설사를 해댔다. 1번과 3번 침상의 노인들이었다. 염증 심한 대장에서 흘러나온 인분의 지독한 악취는 온 병실을 범람했고 복도를 따라 황사에 섞여 맴돌았다. 어쨌든 주민들이 묘소동이란 동네 이름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 동네로 이사하는 것마저 꺼린다고 결국 시청에다 진정서를 냈지. 선주는 설사한 할머니를 자기 쪽으로 돌려 누이며 하던 이야기를 이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금소동으로 바뀐 거야? 제인이 환자의 장골 부위에 묻은 분뇨를 닦아내며 물었다. 글쎄 그렇대도. 효과가 있었다니. 동네 이름이 개명된 후로 가령 땅값이 올랐다거나 전입이 많아졌다거나 말이야. 그건 모를 일이지. 그런 일에 관심 갖기에 내가 그 당시 너무 어렸거든. 어쨌든 내가 부엌 살림과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한 건 그때부터였다고. 금소동에 중국 양조장들이 들어서면서 어머니는 식당 파출부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바꾸셨지. 술병에다 술을 담는 일이었는데 자동식이 아니라 허구한 날 박바가지로 술을 퍼내 병 속에 담는 일이었어.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야업을 하셨는데 어머니 초저녁부터 양조장으로 가셔서 새벽 6시까지 술을 담으시곤 하셨지. 아침에 등교를 하려고 일어나 보면 벌겋게 부은 어머니가 수박 같은 얼굴로 아랫목에서 새우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내가 부스럭거리면 일어나실 줄 아셨다지만 그게 어디 뜻대로 될 일이야? 술이라곤 입에도 못 대시던 분이 알코올에 손 담그고 동지섣달 긴 밤을 지새우신 판에 제인이 노인의 사타구니에 머리를 들이민 채 찡그리며 대꾸했다.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고생이고 뭐고 조심해 언니.
언니 허벅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양 다리가 들림에 따라 다시 한번 직장을 빠져나온 설사가 제인 쪽으로 빠르게 흐르자 선주가 소리쳤다. 제인은 얼른 침상과 닿아있던 그녀의 다리를 떼냈다. 그러자 곧 인분이 매트리스 가장자리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빠르게 침대의 옆부분을 벗겨 안으로 접었고 큼직한 면수건 2장을 펴 바닥을 덮었다. 제인은 먼저 침상에 더럽혀진 부분부터 물수건으로 닦았다. 사용한 수건은 바닥 위에 면수건에 더 얹히게 던졌다. 그 후 뼈만 앙상한 노인의 둔부를 항문 멀리서부터 닦으며 안으로 옮겨갔다. 6장의 물수건으로 양편 둔부와 허벅지 및 다리를 말끔히 씻어낸 제인은 접혀진 새 시트를 길이로 펴 그녀 쪽에서부터 반을 깔았다. 어쨌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일복만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온 내게 굼뜨다니. 이건 내 나이 25이 되도록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고 말하고 선주는 제인이 펼친 새 시트 쪽으로 환자가 옮겨지도록 환자의 몸을 조심스레 굴렸다. 등이 굽은 채 굳어버린 노인의 몸이 손을 탈 때마다 왁왁 소리를 질렀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막연한 공포에 의한 자연 반사적 외침 같았다. 인간이 신과 같이 위대해지길 꿈꾸다가 바빌론의 탑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한 신의 분노가 갖가지 방언으로 세상을 불리게 했다지만 고통스러울 때 지르는 인간의 목소리는 결코 국경이 없는 듯 했다. 제인은 자기 쪽으로 새우처럼 굽은 환자의 어깨와 종아리를 단단히 고정시키며 생각하는 동안 선주가 나머지 일을 얼른 마쳤다. 분명히 김은수 그 인간이야. 그년의 모략이라고. 섭씨 45도가 넘나들었던 지난주에 유독 나에게만 땡볕을 쬐며 의무기록실이며 조직검사실을 다녀오라고 3번씩이나 심부름을 시키기에 싫은 소리를 좀 했더니 그걸 복수하는 거라고. 누가 알았어? 그년이 수간호사에 둘도 없는 몸종인 줄을. 그년 말이라면 무조건 고지 듣는 수간호사가 더 웃기는 인간이지. 썩어빠진 인간들. 그렇게 속상해할 것 없어. 시간이 지나면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게 근무 태도니까. 일거리를 두고 그냥 못 있는 네 성미 내가 알고 있으니 염려 마. 둘은 더럽혀진 리넨들을 세탁통에다 집어넣고 손을 씻은 뒤 다시 3번 침상으로 갔다. 이번 환자는 눈이 먼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황토 주무르듯 뼈만 앙상한 소나기로 자신의 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침상 윗부분과 접해 있는 벽에는 이미 2-3군데 호작질의 흔적이 보였다. 노이를 부르도록 하지. 제인은 벽과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있는 분뇨 그리고 그 극악한 악취 속에서도 표정 없이 연신 손을 놀려대는 환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잠시 후 푸른 옷을 입은 청소부 노이가 희죽거리며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밀대가 들려 있었다. 미리 눈치를 챘던지 페놀산에 듬뿍 적셔된 밀대였다. 약품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찔렀고 노이에 의한 걸레질이 몇 번 지나지 않아 황새끼는 바닥에서 또 벽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노이가 나가자 제인은 선주와 함께 좀 전처럼 몸을 놀려 반시트와 온시트를 전체적으로 갈아치웠다. 선주와 제인이 한 뭉치의 냄새나는 세탁물을 들고 나가자 사무대 주변을 서성대던 묘역이 라벤더 향의 공기정화제를 들고 와 병실 구석구석을 분무했다. 쥐어 틀듯 코를 다 잡고 그녀는 필요 이상의 비강을 억누르고 있다. 병동 D는 순간적으로 황사 특유의 탁한 먼지 냄새와 인분의 악취,
거기에다 페놀산과 라벤더 향이 들섞여 기류는 최악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았다. 18개의 젖은 침상을 정리해주고 아침부터 간다만다던 시끄러운 환자 둘을 막 자퇴원시키고 나자 선주는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지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의 초번 근무가 초장부터 정신없이 바쁜 것은 요즘 들어 갑자기 늘어난 대장병 환자 때문이었다. 시침이 어느새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제이는 한 번씩 찾아오는 속쓰림을 느끼며 말했다. 일찍 빵을 먹어두는 게 어떨까요, 문 선생님? 그러지 않아도 실은 커피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글쎄 주위에 아직도 악취가 너무 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미혹이 찡그리며 제인에게 대꾸했다. 1분 전에 소환된 구토물을 한 바가지나 치우고도 눈 하나 까딱없이 비빔밥을 먹어치우는 룰인데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에 악취를 운운하시긴. 이런 분위기 속에 한두 해를 살아오신 것도 아니시면서 이건 확실히 능력이에요. 자랑스러운 능력 말이에요. 안 그래요, 문 선생님? 선주가 옆눈길로 지은 미소를 미옥의 몸 전체로 보내며 말했다. 그러자 미옥이 선주에게 슬쩍 눈을 흘겼다. 선주가 즉시 반응했다. 에이그, 그 팅팅 부르튼 눈은 왜 또 흘기시고 그러셔요. 염려 마세요. 내가 커피랑 음료수 두루두루 준비해서 그 오동통한 콧잔등에다 대령해 드릴 테니. 선주가 처치실로 들어갔다. 물 붓는 소리가 들렸고 선주의 공명 모를 경쾌한 콧노래 소리도 이어 들렸다. 황폐한 이국의 전쟁터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병사들의 마음이 이랬으리라. 세계대전 때 보르네오의 수풀림에서 아버지께서 만약 할머니를 생각하셨다면 이런 기분이었으리라. 굳이 무기 앞에 서 있지 않아도 생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인 것. 홀로 떨어져 지쳐버린 육신과 나약해진 정신. 하루에 몇 번씩 그 안으로 걸어다니는 어머니. 작은 보폭으로 그늘진 미소로. 제이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쟁반 위에 담겨있는 빵 한 조각을 집으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란 존재가 이승이든 저승이든 가슴에 현존하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위대해질 수 없는 우상 같게 여겨졌다. 당대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 우상. 그리고 안개처럼 깔리는 그리움. 그 그리움의 무게는 최소한 그녀의 몸무게보다는 무거운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제이는 버터와 치즈를 바른 빵을 뜯어 입속에 넣었다. 자라오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아주 질 좋은 것임을 한 입에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질이 좋고 나쁜과는 관계없이 한 조각도 혀끝에 부드럽게 삼켜지지가 않았다. 떼낀 노랑지우개라도 씹고 삼키는 기분이었다. 그럴지라도 그녀는 몇 조각의 그것을 씹어 허기진 장내 공백을 채우기로 했다. 속쓰림을 덮어버리기 위해서였다. 고추장에 볶은 멸치와 군동네 풍기는 너무 익은 총각김치. 매양 그런 것이었으나 마냥 군침이 흐르던 퇴색된 양은 도시락, 식어버린 보리밥. 제이는 엉킨 치즈와 버터가 치열의 성가시게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그런 것들을 상상했다. 목구멍에서 침이 괴고 있었다. 그것이 좋았던 이유가 어머니였을까? 아니, 어쩌면 가버린 날들이기에 그저 아름답게만 보려는 인간의 근원적 심성 때문일 테지. 제인의 옆에는 미옥이 어깨를 닿을 듯 말 듯 붙어서 빵을 열심히 먹고 있었다. 이국의 땅 냄새, 이거 갈수록 더 지독한 것 같지 않아요? 이곳이 제가 살아온 국토인 양, 그저 자라오며 한 번도 발 디뎌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이 살아가는 국내의 어느
낯선 땅인 양 굳은 착각도 해보지만 전신으로 파고든 이 냄새는 마음의 행로마저 차단시키는 것 같아요. 사우디란 나라가 워낙 독특한 곳이어서 그런지. 제인이 말했고 미옥이 금세 대꾸했다. 어머, 너도 지독스레 버터 따위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김치 냄새나 마늘 양념 냄새에 치를 떤다지만 나도 말이야, 이 니글거리는 버터나 치즈와는 정말 상극이라고. 한마디로 주리가 틀릴 지경이야. 미옥은 제 짝을 만난 듯 소리를 높이며 맞장구 쳤다. 무색해진 제인은 고개를 의식적으로 아래로 꺾었다. 제인의 시선을 놓쳤든 말든 미옥은 활기에 차 말을 계속했다. 선주가 분명히 아침에 늦잠을 잤나 봐. 오늘 새벽 식당에 참치 샐러드가 나왔다는데 이거 뭐야, 기본도 안 되잖아. 하여튼 선주가 빵 당번인 날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크레송에다 베이컨은 못 넣어올 망정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저 주는 참치도 못 건져오다니. 제인은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잠시라도 잊고자 했던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포기하고 미옥을 바라보았다. 빵이 입에 맞지 않기로는 미옥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밑반찬과 진배 없이 365일 지겹도록 먹고 살아야 하는 버터와 치즈에 신물이 난다는 표정이었다. 그건 5년을 자기보다 더 맵고 짠 음식을 먹어온 사람이고 또한 유난히 한식을 좋아하는 미옥이었기에 제인은 그만큼 자기보다 더 니글거리는 기름 맛에 주리가 틀릴 수도 있는 일이라 이해했다. 그러나 선뜻 동조되지는 않았다. 배가 고프면 생풀인들 못 뜯어 먹겠어요? 언젠간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보니 포로들이 감방에서는 바퀴벌레나 지네마저 식량이던데 덕분에 저녁에 들어가 뜨끈뜨끈한 육개장을 많이 먹게 생겼네요. 저녁 메뉴가 육개장이거든요. 또한 그래요. 쇼핑 정지 처분 내린 지가 언젠데 크레송이라뇨. 어디서 그걸 구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어쨌든 문 선생님, 우리 육개장이나 꿈꾸며 3시간만 참아요. 이것 봐 제인, 자긴 후배라고. 선줄 너무 그렇게 싸고 돌려들지 마. 내가 보기엔 늘 그렇더라고. 싸고 돌긴요. 소문이 났는데도 수 선생님도 알고 있다고. 나이 어린 게 돈 벌러 와 고생하는 걸 보니 안쓰러워서 그럴 뿐이에요. 후배라고 생각해준 데서 여기서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세요. 여기가 험난한 곳인 줄 아시면서도 문 선생님은 먹는 것을 두고서까지 선주를 나무라시다니. 2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만 주시지 말고 뭘 기대하더라도 가르쳐 주시면서 기대하세요. 아직 쇼핑 한번 제대로 못 나가본 애가 크레송을 어떻게 알겠어요, 문 선생님. 제인은 빵 조각에서 유난스레 큼직하게 엉켜붙은 버터 덩어리 하나를 접시에 떼어내며 말했다. 그래도 저앤 하는 짓거리를 보니 벌써 싹이 틀렸어. 마음으로 위로해줘도 소용없는 짓이야. 우리가 안 하는 짓은 혼자서 다 하지 않냐고. 담배만 해도 그렇지 내 말이야. 여자치고 저애만큼 골촌 처음 봤어. 전매청에서 담배 떨어질 날을 보면 봤지 저애의 손가락 사이에서 담배 떨어질 날을 볼까? 문 선생님, 그건 숙사규칙에 허락된 사항이에요. 어디까지나 선주의 사적인 문제고요. 감독 간호사가 병동 뒤로 순찰 온 것은 그들이 한 잔씩의 커피를 교대로 마시고 난 직후였다. 감독은 황사와 온갖 악취가 들섞여진 기류 속에서 커피향을 용케도 맡았다. 처치실로 형사처럼 들어갔다 튕기듯 나오며 말했다. 여긴 천하태평이로군. 할 일들이 이렇게나 없는 모양이지? 커피포트에 김이 오르는 걸 보면. 쥐병동에 지금 카디악 환자가
셋이나 한꺼번에 들이닥쳐 저녁은커녕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눈썹을 휘날리고 있어. 둘이 태어나고 나니 아주 여유가 충만한 모양인데, 문미옥, 빵 먹었으면 지금 당장 쥐로 가서 헬프를 해줘. 알았어? 지금 당장. 감독님, 여기도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침상을 18개나 갈고 힘이 빠져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불과 5분도 안 됐어요. 그 일을 마친 지가. 제이는 감독에게 정면으로 말했다. 소용없는 항변임을 알았지만 인원을 뺏길 때 뺏기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인도적인 행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싫었다. 올 때마다 뭘 그리 사설이 많아. 서로 도우면서 일하자고. 얼마나 똑똑해서 감독의 말을 따져들고 그래. 조심할까봐. 알겠어? 바쁘면 다시 불러줄 테니 일단 둘이서 여길 커버해. 모조리 입들만 살아 올 때마다 금방 일이 끝났대. 그럼 누가 속을 줄 알았어? 커피로 인해 더워진 구강이 채 식기도 전에 미욱은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다. 감독의 눈치가 보였던지 걸음걸이가 무척 빨랐다. 그리고 감독도 병동 뒤를 떠났다. 그녀의 팅팅한 비갯살은 뒷모습에서 확실히 더 드러나 보였다. 감독은 병동 쥐를 순회 중에 바쁜 것을 알고 메디컬 병동 중에서 그래도 한가한 곳으로 소문난 이곳에서 인원을 빼낼 심산을 미리 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황사는 최후의 바라긴 양 쥐를 확류로 몰고 갔다. 1시간 동안 제이는 3번이나 렌즈를 빼내 물세척을 했고, 간질거리는 기관지로부터 뱉은 기침은 선주나 제인 둘 다에게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다. 제인의 앞에는 노이가 몇 시간째 반복적인 밀대질을 하고 있었다. 닦아도 발밑에 끌끌거리는 모래 입자들과의 긴 씨름이었다. 노이는 코가 치켜 들린 데다 구멍 2개는 엄청스럽게도 넓었다. 폴리네시안 보통 여자들의 특유한 인상이 그렇듯 멋대로 생겨먹은 코였다. 그래도 쌍꺼풀진 큼직한 눈의 꼬리가 무척 순하게 보였다. 중요한 건 그것이었다. 한 인간의 얼굴 구조 속에 그 인간의 내면을 밝혀주는 것이 한 가지씩 들어있다면 노이에게 있어선 당연한 그 미쳐진 눈이었다. 제이는 노이를 바라보았다. 늘 웃음이 해픈 노이는 시또 시스터라고 제인을 부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약재가 별 지장 없이 들쭉날쭉할 정도로 벌려진 콧구멍에다 손가락 하나를 거의 꽂다시피 갖다 대며 얼굴을 찡그렸다. 찡그리더니 또 웃었다. 희죽희죽 웃었다. 그리고 밀대를 다 잡고 걸레질을 길게 했다. 황사는 계속 상승 기세였고 코의 점막은 점점 심하게 따가워 왔다. 비강한 구석이 이미 헐어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동안은 몸에 먼지 냄새가 쌓이는 듯 하더니 이젠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담배를 피우러 간 선주는 멋대로 약속한 시간 5분이 벌써 지났는데도 살아있다는 기척조차 없었다. 옴무 하미드가 간호사 사무대 앞 의자에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연신 화장실로 눈길을 보냈다. 의미 있는 조소를 보였다. 옴무 하미드는 선주가 제인의 후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주의 말괄량의 기질을 좋아는 했지만 근무 중엔 규율상 금지된 흡연에 대해선 아주 정색을 했다. 그것은 병동 서번트, 조무사 일을 하지만 전문 지식은 없음. 그런 보조인원을 이곳에선 모두 서번트로 통칭함으로써 그녀가 마음 편하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휴식할 수 있는 린넨실이 바로 화장실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주는 어쩌면 선배와 함께 일하는 이 오후가 퍼들어지게 행운이라고 흡족해하며 여유있는 끼견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 이미 2개비째 돌입해 있으면서
유백색 2개 연질 그 어디에 엉켜 있을 스트레스들을 엉킨 실타래 풀듯 풀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 모금의 연기와 함께 상부를 향한 욕지거리와 함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 엉큼한 늙은이 움무 하미드의 머릿속엔 이미 계산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움무란 뜻은 아랍어로 엄마란 뜻이다. 움무 하미드는 그래서 하미드 엄마라는 뜻이다. 아이들 둔 여자 서번트를 모두 움무 누구누구로 통했다. 그들이 그 호칭을 선호했다. 특히 맏아들이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애용했다. 그런 현상을 보면 모계의 심리는 세상 어디서나 마찬가지 같았다. 50대의 한 나이를 가졌을 움무 하미드는 1년 내내 입고 다니는 날띠 낡은 그녀의 곤색 통 원피스, 사우디 현지인이지만 국민 평균 신장치를 왕창 내릴 만큼 작은 키와 통통한 육집, 당겨도 전혀 늘어날 것 같지 않은 다갈색의 탱탱한 살갗. 언제부터 병동 서번트로 일해왔는지는 모르나 그녀는 살살 달래가며 일을 부탁하는 단계도 이미 지난 상태였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그녀는 양육 오른 엉덩이를 육중한 시계추 마냥 좌우로 휘욱휘욱 휘저으며 천하태평에 횡보를 했다. 아무데서나 먹을 것이 있으면 주저앉고 입질할 대상을 만나면 또 주저앉는 그녀였다. 걸음을 좀 빨리 걷자고 종용하면 순수한 호응은커녕 실쭉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움무함이 드는 시스터, 서두르는 것은 악마나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난 마귀도 악마도 아니야. 라는 묘한 대답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일을 부탁하면 남들이 3가지 일을 해내는 양의 긴 시간을 잡아먹었다. 움무하미드는 화장실 쪽을 보더니 올빼미처럼 쏙 들어간 눈 하나를 찡긋 감았다. 그리고 능글스레 말했다. 시스터 서, 타바코 윌라이 무스 꾸웨이스, 윌라이. 담배는 진짜 나쁘다는 말이었다. 말을 마치고 움무하미드는 통통한 2 팔을 안으로 돌려 팔깍지를 끼웠다. 그 틈에 체중심이 움직였는지 의자가 잠시 삐걱거렸다. 노인은 복도를 길게 한번 닦아내고 창문턱에 물걸레질을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돼야만 끝이 보일 하염없는 청소였다. 그때였다. 요란한 비행기의 굉음이 병동의 양철 지붕을 울리며 지나갔다. 노인은 얼른 걸레질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창밖으로 비스듬히 내밀고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황사만이 텁텁이 도사리고 있는 먼지 낀 하늘을. 맑은 날이라면 열사에 견딜 수 없이 반짝이는 기체의 은빛 날개가 보였을 것이다. 그 마지막 꽁무니마저도 놓치지 않고 보려는 노인은 사방으로 고개를 꺾어가며 소리를 떨어뜨린 쪽의 하늘을 보았을 것이다. 평소에 그랬듯이. 그리고 기체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허공을 넋없이 응시했을 것이다. 잠잠해진 사위를 야속하다 생각하며 저 풀기 잃은 눈에 2줄기의 눈물이 청승스레 흘러내렸을 것이다. 황사가 달래준 오늘의 향수로군. 제이는 몸짓이 멍청해진 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한 향수를 앓는 노이는 황사에 장악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 상단에서 눈을 떼고 제인을 보며 또 한 번 희죽 웃었다. 시이또, 나도 다음 달이면 창마이로 가. 히히, 저런 비행기를 타고 말이야. 창마이? 그래? 노이 좋겠군 그래. 정말 좋아. 고향, 나의 어머니, 나의 오빠와 남동생이 있지. 또한 창마이는 내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까지 자라온 곳이기도 하지.
히히. 제법 영어가 늘었다. 제이는 몇 번 중간에 쉬기는 했으나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노이를 향해 웃어 보였다. 누구로부터이든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언제나 제인을 기분 좋게 했다. 더구나 그것이 귀향과 일치할 때는 약간의 질투와 동경을 느끼면서도 제인 자신의 일만큼이나 반가웠다. 가슴에서 시작되는 신경의 강한 동요를 느꼈다. 근데 왠지 오늘 노이의 귀향 소식은 순수한 기쁨만은 아니다. 노이는 청소부로 이 병원에 취업해 2년째 접어든 태국인이다. 하루 2교대에 힘든 일을 하고 그녀는 400리알, 한화 12만 원 선 정도의 월보수를 받았다. 그리고 두 해마다 한 번씩 3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한 해 45일간의 유급휴가와 하루 3교대 근무, 그리고 기본급 2,850리알을 받는 자신에 비교하면 동정이 가리만치 적은 보수와 긴 노동이었다. 노이는 어느 간호사의 지시에도 잘 복종했다. 부탁에 언제나 잘 호응했다. 그것이 불심을 따르는 태국인들의 국민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녀의 희죽거림처럼 그것이 돈과 지위에 의해 굴절된 비천한 굽신거림이라고 표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이는 사람들의 자신을 값없이 깔보는 비열한 평을 눈치채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녀는 간호사들과 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몇몇 되먹지 못한 인간들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저급이 되었음에 대한 그녀로서는 최선의 저항인 셈이었다. 그러나 노이는 이유가 그 어디에 있었던지 제인에게만은 부담 없이 웃음 해픈 검붉은 입술을 썩 잘 벌렸다. 지난해는 노이에게 있어 충격적인 한 해였다. 그녀를 따라 사우디 한 가정의 가정부로 취업해온 여동생 때문이었다. 여동생은 크고 넓은 가옥의 잣일에 시달리는 것도 그러하려니와 그 집에 10대 아들로부터 70대 영감에까지 집적이는 윤회적 성폭행이 괴로워 항생제와 수면제를 섞어 먹고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었다. 유일하게 올 곳이 이 병원인데다 일반 내과 여자 병동이 이곳 D 병동뿐이어서 그 불행의 해우는 결코 우연도 아니었다. 자매 중 누구도 영어를 못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태국어를 아는 사람이 병동 내 한 명도 없어 통역에 힘이 들었을 때 여동생이 의료진에게 애타도록 했던 말은 방콕, 방콕이라는 신음 같은 두 음절뿐이었다. 그리고 자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몇 시간 뒤 다행히 타병동의 태국인 남자 서번트가 영어를 그런대로 해 아쉬운 대로 상황은 판단되었고 여동생은 병원 내 사회사업부에서 퇴원과 동시에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어 원하던 방콕으로 향하게 되었다. 결말이 잘 지어진 것이었다. 제이는 당시의 노이의 상심했던 모습과 두 자매의 흐느낌을 떠올리며 노이가 이곳에 머무르는 한 그 사건은 지울 수 없는 그녀의 악몽으로 되살아나리라 생각했다. 노이, 내 여동생은 지금 어디서 사니? 퉁이 말이야. 제인의 음성은 확률을 흔들었다. 노이는 제인의 질문이 무척 반가운 모양이었다. 화들짝 웃으며 생기 있게 대답했다. 퉁이? 몇 달 전 창마이에서 소학교 짝지었던 친구와 결혼한 뒤 지금은 방콕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고 있대.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어. 난 창마이로 가는 길에 그곳을 들를 거야. 어쩜 엄마랑 식구 모두가 창마이에서 이미 퉁인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돌아온다고 말이야. 히히. 노이는 자꾸 창마이를 뱉어냈다.
그러면 창마이가 이 척박한 땅에서 더 가까워지기라도 하는 듯. 몸놀림이 좋다는 태국 10대의 요염한 국제청녀와 양성의 에이즈, 그리고 값싼 순금의 땅으로 유명한 창마이. 그것보다 버마와의 국경지대로 코카인의 백색이 그리는 골든 트라이앵글로 더욱 유명한 창마이. 그 어두운 땅이 저 늙고 순진한 처녀 노이가 고향이라든가 어머니란 단어를 섞어가며 애수에 젖어 말하니 창마이도 예루살렘만큼이나 큼직한 하나의 성역과도 같이 여겨졌다. 개인의 정지된 시선이 잠시 노이의 옆모습을 훑어내렸다. 넌 역시 노처녀가 맞구나. 결혼한 여자라면 형제나 어머니보다 자식과 남편을 앞세우므로. 그래, 노이, 넌 창마이로 가라. 어머니가 있는, 형제가 있는, 너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너의 좋은 땅, 너의 밝은 땅, 창마이로 가라. 제이는 처치실에서 벤톨린 흡인기가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분명히 닥쳐올 미래의 급박함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미래라 해서 그리 먼 미래도 아니었다. 황사가 불면 맨 먼저는 응급실이 아비규환이었다. 다음은 내과 병동이었다. 혼탁한 먼지에 기관지를 자극받은 만성 기관지염 혹은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들 때문이었다. 황사가 살짝 냄새만 피우고 물러나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기도를 쌕쌕거리며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들것에 실려오곤 했다. 삶의 지독한 애착과 죽음 앞에서 비겁스레 움츠린 공포의 풍경이 그곳엔 풍성히 널려 있었다. 그래서 황사 부는 날에 유비무환으론 벤톨린 흡인기와 에페드린 주사의 이상이 없었다. 8개의 기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충분한 분량이었다. 빈 침상이 8개 비어 있으므로. 제이는 약장 속에서 10개의 에페드린 주사액도 확인했다. 앙증스런 갈색 용기 위에 황사먼지가 뽀얗게 덮여 있었다. 채워둔 서랍도 피할 수 없는 황사의 성가신 입자들이었다. 제이는 손가락으로 몇 번 유리용기를 쓰다듬는 신용만 하다가 사무대로 나왔다. 언제 화장실에서 나왔던지 선주가 사무대 옆에 벽에 미이라처럼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만족한 표정이었고 황사에 비교되어 장대같이 키 큰 몸뚱어리가 전체적으로 병색이었다. 선주의 어깨선과 나란하게 벽 한 군데엔 달력이 큼직하게 붙어 있었다. 3분의 2 정도의 상단에 한국 화가의 그림이 복사되어 있었다. 이중섭의 그림 소였다. 전진하는 황소의 옆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처진 황소의 불 아래 명도 높은 붉은색 채를 분놀림 강하게 그려넣음으로써 그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한 움큼의 불똥의 느낌을 주었다. 황소의 발밑에 62개의 날짜가 검은 인쇄로 찍혀 있었다. 7월과 8월에 죽어야 할, 그것은 제인에게 매일 하나씩 죽어가는 세월의 검은 눈동자 혹은 검은 비명처럼 느껴졌다. 황사 심한 날엔 담배를 안 피워도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니? 무심히 던지는 제인의 질문에 선주는 가운데 포켓에 두 손을 꽂고 상체를 작게 건들거렸다. 그 동작이 마치 선주는 가만히 있는데 황사의 기류가 선주를 흔들고 지나가는 것처럼 제인을 환각해 했다. 궁금거든 성님도 배워보시셔. 그 맛이 황사와 어떻게 비교될랑강 하고 선주가 싱거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움무하미드가 선주의 뒤편에서 일수했다.
선주의 해악을 이해라도 했다는 듯. 그리고 깍지 낀 팔을 풀어 흡연하는 흉내와 코를 내밀어 킁킁대는 신용을 하더니 두 손을 가로로 흔들었다. 검게 녹은 아랫니가 입술의 가장자리 선 안에 듬성듬성 보였다. 환자 받을 준비나 하지 그래. 환자라니?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았어? 선주는 사태를 전혀 짐작도 하질 못했다. 그때 선주의 뒤에서 대담하게 비집고 든 목소리가 있었다. 황사에 이렇게 목죄어 있으면서도 몰라? 그런 통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원. 툭 하면 앞달라. 내과 책임의사. 바지에 앞단추 떨어지는 소리고 쿵 하면 공주님. 간혹과장. 공포의 주둥아리를 줄임말. 의 행차라는 걸 금세 아셔야지. 여기는 내 아무리 부지런해도 소용없어. 당시 굴리는 통밥이 더 중요하거든. 굴려도 네게 덕되는 통밥 말이야. 이곳의 풍토병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비법이야. 알았어? 나선주? 완이었다. 몇 시간 전 황과 백의 실루엣으로 흐느적거리던 네 다리 중 두 개의 주인공이었고 낄낄거리던 원인 모를 웃음을 실어보낸 장본인이기도 했다. 원희의 얼굴에 색짙은 화장이 황사 속의 싱싱한 화초처럼 떠 있었다. 옆머리에 보석 박힌 머리핀이 하얗게 반짝였다. 선주가 뒤돌아 그녀를 바라봤을 때 어머, 완희 언니가 웬일이세요? 소리도 없이. 벤톨린 흡인기 있음 몇 개 빌릴까 해서. 우리 쪽으로 환자가 몰리게 될 테니까 명실공히 호흡기 환자는 H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그래서 환자들을 지금 바꾸자는 말씀은 아닐 테죠? 똥이나 싸제 끼는 노망들을 이송하려 하는 건 아니죠? 안 받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만큼은 일당을 받아도 될 양만큼 처댔으니. 병동 H는 완희의 말 그대로 호흡기와 순환기 환자를 받는 곳이고 D는 소화기나 내분비기, 그 밖의 일반적 내과 문제를 가진 환자를 위한 병동이었다. 바쁠 땐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환자를 받지만 입원 후 양쪽 모두 여유가 주어지면 D와 H는 서로 자기네 환자를 데려가느라 침상이 오락가락했다. 몇 개나 필요해? 하고 제인이 물었다. 지금 4개 있으니 2개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침상이 6개 비어있으니 말이야. 여긴 몇 개 비었어? 8. 1인실은 하나만 찾고 한가한 편이지. 그래서 감독이 도중에 문 선생을 빼 G로 헬프를 보냈어. 그럼 선주와 둘이서만 근무하네? 그런 셈이지. 미친 인간들. 미쳐도 한참 미친 것들.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공산사회주의 흡혈귀들과 무엇이 다르니? 완희가 상부를 욕하고 들자 선주는 근무 시작 때 수간호사로부터 받은 수모가 돌이켜졌는지 맞장구를 크게 쳤다. 그렇고 말고요. 마음 같으면 한바탕 패쌈질이라도 하고 보따리 챙겨 돌아가고 싶지만 우라질 인생들. 돈이 필요해 떠나온 노동꾼인 만큼 참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김치 냄새 나는 100원짜리를 벌었음 벌었지 사우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삐뚤어진 전제주의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줄을. 흥분하는 선주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팍팍 풍겨나왔다. 벤톨린 기기 2개를 꺼내려 제인은 처치실로 들어갔다. 운무 하미드가 제인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좁다란 어깨와 평평한 등줄기, 좌우 자연스레 들어가 장골로 이어진 허리선, 탱탱하게 솟아나는 엉덩이, 그 여러 가지를 자랑스레 받들고 있는 두 다리선. 여자가 봐도 탐낼 만큼 제인의 몸에는 동양인만의 아담한 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치수 틀린 풍덩한 상의와 모양 없는 백바지로 덮여버렸다 해도 움직일 때마다 아쉬움 없이 드러났다. 쉬이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움을 부러워하는 여자의 본능은 나이와 종족과 무관한 것. 움무 하미드는 제인을 탐복의 눈치로 지켜보다가 고개 돌려 와니와 선주를 향해 말했다. 히야 윌라이 자밀라 게띠르 피 하비비 문킨.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애인이 있지? 아마 그럴 거야. 와니와 선주는 기가 차 상면하고 웃었다. 간호사들이 아랍어를 형편없이 하다 보니 움무 하미드도 모국어를 엉터리로 곧잘 짓거렸다. 움무 하미드뿐 아니라 스위 이브라함도 그랬고 가끔씩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대화가 통하는데 언어는 그 의의가 있기에 그들이 아무리 완전하고 멋있는 문맥으로 말해도 함께 일하는 한인 간호사들이 통 알아듣질 못하니 100번 소용없는 짓임을 알았다. 몇 번 한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상황은 자연스레 파악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친절하게도 상대를 위해 조사나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따위를 생략해버리고 보다 알아듣기 쉽게 그들처럼 엉터리 어열로 짓거리는 것이었다.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 그러나 생각하면 그건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2개의 벤톨린 흡인기를 들고 와니가 돌아갔고 움무 하미드는 가랑이를 계속 벌렸다 접었다 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언니, 근데 말이야. 와니 언니 저번 사건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와니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선주가 물었다. 이상하다니? 2달 전 큰 사감님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 받았을 때 들은 얘긴데 말이야. 여기는 길거리에서 남편 아닌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운 나쁘면 붙들려 간다며. 그리고 이유가 어떻든 일단 연행되었다 하면 산부인과로 끌려가 질내시경을 검사받고 검사에서 성관계 유무가 밝혀지면 율법에 따라 유형이 주어진다며. 2달 감방살이를 하고 추방이라던데? 근데 와니 언닌 어떻게 하룻밤도 안 넘기고 풀려났잖아. 추방은커녕 저렇게 당당하게 없었던 일 마냥 근무까지 하고 있으니. 그래서 넌 와니가 죄 없이 붙들려가 추방이라도 당하길 기다렸다, 이 말이야? 에이, 성님은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겠어? 내 말은 왠지 와니 언니의 배우에 뭔가가 있는 느낌이란 거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너도 코끝에 악교를 묻히고 다니니? 무슨 말이야? 남의 말에 왜 그렇게 신경 쓰냔 말이야. 입 더러워지고 머리 혼탁해지는 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앞이나 잘 거둬. 아니 그래도 이건 획기적 사건이잖아. 말하자면 특사 같은 건 말이야.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 국가에서 와니 언니의 경우는 봉을 잡은 거라고 모두 입을 모으던데 정말 언닌 이상하지 않은 거야? 글쎄, 그 비밀을 내가 아니 네가 아니? 환자를 실은 6번째 침상이 병동 H로 간 것은 6시 반이 조금 지나서였다. 입구에서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D에서 H로 몇 명의 신환이 입원했는가를 훤히 알 수 있었다. 제이는 이제 병동 H에 빈 병실이 없음을 알았다. 이 말은 곧 호흡기 환자라도 다음 환자는 병동 D로 옮겨진다는 뜻이었다. 제이는 선주와 함께 벌써부터 입원 차트를 미리 수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병동은 황사에 눌린 양 작은 통증조차 호소하는 환자 없이 고요하고 평정했다. 의외적 현상이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5개의 6인실과 4개의 1인실을 순회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규칙적 업무 중에 하나였다. 제이는 맨 먼저 중환자들이 누워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2시간 전과 별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병실의 가운데에 우뚝 섰다. 코를 이용해 찾을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려는 뜻이었다. 바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인분 냄새가 나지 않았다. 사무실은 한 명을 제외하고 5이 모두 코에 고무관을 끼우고 있는 노환들이었다. 대부분이 75세 전후에 의식이 망령들어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안구가 빠져나간 외눈 봉사도 그 중에는 있었고, 사라진 한 눈은 어릴 때 사막에 독수리가 물어갔다고 자식들이 예사스레 말하기도 했다. 굽은 허리로 손을 교묘히 뒤로 돌려 자기가 싼 똥을 주무르거나 벽에다 칠하는 구순. 그녀는 세상 전체를 똥칠하려는 듯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망령을 부리다가 죽을 환자였다. 피막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군. 사무실을 나서며 제이는 속으로 뇌까렸다. 사무실을 들어서고 나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회의가 들었다. 과연 이들이 중환자로서 집중적 의술을 받는데 의의가 있는 것일까? 종합병원은 치료받아 소생의 여지가 있고 회복되면 가정과 사회로 환원되는 환자들이 일단 입원에 있어 우선적이다. 그런데 한 병동의 중환자실이 피막이 누워도 될 8순, 9순의 상노인들이 차지한다니, 이것은 비정엄을 떠나 뭔가 이치에 틀리는 것이 아닌가? 제이는 아침 회진 때마다 보는 내과 과장의 무기력한 걸음걸이를 이해했다. 그것은 곧 그 사람 내면의 반향이었다. 이유 모르게 아픈 사람을 진찰해 병명을 찾아내고 치료하여 회복시켜주고픈 그의 마음에 낭망이 쌓이고 있음이었다. 결코 노약이라는 엄연한 이유로 하여 모든 내부 기관들이 허물어진 것은 병명이 아니다. 살 만큼 살아 기력 쇠약한 인간이 눈을 감는 장소가 굳이 바쁜 종합병원에 붐비는 주병실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상노인들은 하루 종일 변냄새를 풍기며 저렇듯 누워있으며, 이는 당연지사처럼 그들이 죽는 날까지이니 어찌 병동 주임의사로서 반가울 수 있단 말인가. 제이는 문득 간호학교 시절 75세 된 자궁암 환자를 두고 주제 토론을 했던 그 언젠가를 회상했다. 과연 수술을 시도하여 암세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하여 임종까지 육체적 안락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일까에 대해서였다. 의견은 분분했고 이런저런 진지한 의견과 이유가 오갔으나 결국 교수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환자가 어떤 병명 앞에서든 노인이라 해서 수술을 쉬이 포기하거나 최후를 우선 생각해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미국의 한 82세 된 할머니가 자궁암을 진단받고 수술에 임했으며 그 후 6년째 건강한 모습으로 남편과 가정을 관리하고 뜨개질과 정원 가꾸기로 인생의 여명을 즐기고 있다는 실예를 이야기해 주었다. 100세라 한들 어떠랴. 퇴원 후 돌아가 생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수정되어야 할 한 페이지의 국부론을 읽는 느낌이로군. 땅속에 묻힌 기름도 한계가 있으니 언젠간 이들 중 누군가는 이 모순을 시정할 테지. 내과 과장 역시 그렇다. 월급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면 결코 여기에 남을 사람이 아닐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영국까지 유학가, 그 어려운 보드를 따냈을 땐 이런 형편없는 인수를 베풀 욕심은 아니었을 테니까. 걸음걸이가 지쳐 보일 정도로 낭망에 있어도 돈이 주어지니까. 제이는 머리를 위로 제꼈다.
거추장스레 눈 앞을 가리는 앞머리를 올리기 위해서였고 잡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였다. 사무실의 유일한 젊은이는 창가 침상에 누워있는 사라였다. 이틀 전 자동차 충돌 사고로 경미한 뇌진탕을 당해 입원한 15세 된 미모의 아라비아 소녀였다. 사고 후 첫 24시간 응급실에서의 계속된 구토로 장기적 관찰이 필요해 입원했으며 신경외과 소속이었으나 병실이 없어 부득이 내과로 들어온 환자였다. 사라는 어제와 오늘 구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미미한 오심을 느낄 정도였는데 제인이 근무를 시작한 오후 1시 반쯤부터는 그나마도 없어 제인의 일거리를 줄여주고 있었다. 빈 침상을 지키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제인은 다음 병실도 변화 없는 가운데 돌아본 뒤 복도 끝과 닿아 있는 병실 5호로 들어섰다. 그때 사무대 위에 놓인 전화의 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다음은 낙타처럼 성큼성큼 그녀가 있는 쪽으로 향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보나마나 선주였다. 성님, 전화 좀 받아보셔. 거시기가 요즘 말이오. 고향 말이 영 안 돼설랑은 서령이 편찮으셔서. 선주는 두 팔을 베베 꼬며 눈웃음과 함께 말했다. 영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곳에 온 지 이제 2달 지난 사람을 두고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나무랄 처사는 아니었다. 서양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권 현지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닌 이상 전화 기피증은 사우디 취업 간호사들이 초창기 서너 달가량 겪는 정상적 통과 과정이었다. 고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운 영어만으로는 두 마디 주고받기가 힘든 것, 어느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석 달이 될 때까지 전화벨이 울렸다 하면 처치실이나 화장실로 정신없이 종적을 감췄던 자신을 생각하며 제인은 선주를 올려다 보았다. 넌 입은 곰팡이 피라고 두고 귀는 환갑지나 돋보기 끼우려고 달고 다니니? 누군지 들어보지도 않고 순회하는 선배를 찾으니 왜 또 이러셔. 나 당뇨 검사 다 끝내두었고 투약 준비, 린넨실 정리, 처치실 정리 다 해두었어. 요렇게 전화가 오면 후딱 언니를 호출해도 미안하지 않게 말이오. 제인의 시야에 부러질 듯 가늘고 긴 선주의 목덜미가 하얗게 보였다. 성대가 있을 만한 목선 양편에 핏줄이 드러나 굵게 움직이고 있었다. 변명은 아니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말에 열중하느라 핏대가 솟은 것이다. 선주의 목선을 처연히 바라보다 제인은 불현듯 가슴이 따가워져 옴을 느꼈다. 왜 아름다운 나이를 이 척박한 땅 흉흉한 사람들과 굳이 보내야만 하는가? 운명? 운명이라는 게 정말 인간의 생을 지배하는 것일까? 제인은 선주의 목선에서 시선을 떨고 왔다. 입안이 쓰디 썼다. 병인계다. 십수개월간 자유 없는 이곳. 더욱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한 가지의 규율이 더 생겨나 있곤 하는 숙사 생활의 압박에서 턱없이 물러버린 가슴의 병인계다. 누가 이곳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으랴. 사는 곳이 협소해도 마음이 넓으면 그곳이 곧 극락이라고. 유배된 자보다 더 철저히 갇혀있는 20대의 고독과 애수, 그리움, 메마른 인간 사이에 소란한 의식의 충돌,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처절한 보시란 말인가. 가련한 소생들, 서로를 억누르며 서로가 힘들어 서러워하는, 그러면서도 염소처럼 또 싸우고 되풀이하는 악의 순환.
진절이 나는 이 과로 밖의 삶이 고달파 이런 생이 하찮게 여겨져 가끔씩은 울기도 하겠지. 소리 없는 혼자의 방에서 이 우주 속에 저 혼자만 정당하고 외롭다면서. 애욕, 퍼져나갈 때라고는 없는 본능의 욕망들. 아, 누구라서 이 모든 아쉬움들을 이해하고 뒤돌아봐 줄 수 있단 말인가. 광야에 뜬 하얀 달, 종려나무가 보이는 창, 밤마다 숙사의 담벼락을 넘는 들고양이의 떼울음, 썩은 장승의 둥치에서 달려오는 살오른 오사의 꿈, 그리고 편지, 돌아선 사람을 향해 사랑을 눌러 담은 말라붙은 타액의 편지. 그러하리라. 시작도 없이 시작되어 있고 끝도 없이 끝이 나 있는 아라베스크 창살무늬처럼 부대끼는 우리들 생의 건조 역시 끝이 나 있으리라. 왜 그래 언니? 선주가 물었다. 아냐 아무것도. 화색이 어둡게 굳어있는데 그래? 내게 실망한 거야? 할 말 있으면 해봐. 교장 선생님의 후라인 양 새겨듣고 실천에 옮길 테니 금연하란 말만 아니면. 제이는 선주의 이목구비를 의미있게 훑어보았다. 내가 알아서 해. 수간호서만 봐도 알잖아. 여긴 사나운 곳이야. 내가 올 때와는 또 달라. 단단히 마음먹고 처세하지 않으면 안 될 흉흉한 곳이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만 하고 또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부닥치고 몸으로 배워. 넌 선배와 한병동에서 일한다고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엄청난 마이너스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널 위해주는 자가 없다는 것. 이것만 명심해. 끊겼던 전화벨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제이는 서두르지 않는 보폭으로 사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선주가 종종 걸음으로 뒤따랐다. 남겨지는 둘의 발자국 소리가 황색벽 가운데 박히고 있었다. 병동 H에 빈 병실이 없음으로 인해 부득이 이곳으로 18세 된 요르단인 천식 환자를 보내겠노라고 떼떼거리는 영어로 전화를 건 사람은 응급실 간호사 크리슈나였다. 목소리만 들어도 인도 남부 출신의 거무대대한 피부에다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크리슈나는 혀짧은 사람의 발성처럼 말려드는 음성으로 인해 원내에 잘 알려져 있었다. 전화기를 내리고 제이는 선주에게 벤톨린 기기를 신환이 들어올 사호실의 빈 침상에 준비하라고 명했다. 선주는 재빠르게 처치실로 들어가 기기 한 대를 꺼내 밖으로 나왔다. 성님, 이거 달고 와서 나 한 대 피러 갔다 와도 되겠소? 내가 알아서 해. 선주는 날개 달린 듯 기기를 들고 사호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후다닥 사무대로 돌아온 선주는 제인에게 2번 연이은 윙크를 던졌고 아직 좀 전에 피운 담배 냄새가 퀴퀴하게 남아도는 몸뚱어리를 돌려 화장실로 향했다. 사랑하는 선배님, 5분 이후 딱 5분. 선주는 순식간에 모습을 잠가버렸다. 침묵 속에서 제이는 선주가 화장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뿌연 황사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은 4차원의 세계, 아니면 아메리카의 동해에 존재하는 마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흡사한 어떤 공간으로 빨려간 듯한 느낌으로 그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어쩌면 선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고 그것이 제인에게 순간적으로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주었다. 제인은 눈동자를 고정시킨 채 머리를 2번 크게 흔들었다.
의외였고 운수 좋은 날이었음을 자랑 삼아 뱉어도 될 만한 일이었다. 황사 부는 날 오후 7시가 넘을 때까지 신환이 한 명밖에 입원하지 않은 것은 환자 식판을 담은 운반차가 복도에 도착하자 뭉큰하게 익은 양고기 냄새도 어김없이 뒤따라왔다. 몸이 뚱뚱해 옆으로 걷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집트인 배슈건이 뒤뚱거리며 열심히 캔틴을 나르고 다녔다. 그녀의 목둘레와 머리통은 연청색 보자기로 탄탄히 감겨져 있었고 보자기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끝을 바싹 당겨 측두 한 곳에다 재봉핀을 꽂아두었다. 만져보지 않아도 머리통의 굵기가 보자기의 선을 따라 선명히 드러났다. 이슬람교도이며 보스파 이집트 여인임이 분명했다. 제인은 선주와 함께 환자의 시기대로 정확한 식단이 차려져 왔는지 확인하러 다녔다. 늘 그랬듯 보통실에서 시작하여 중환자실로 이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주사기를 이용해 간호사가 직접 주는 유동식이므로 간호사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지만 보통실은 캔틴이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시작하므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과당치가 높은 식단이 잘못 배달되면 당뇨와 혈당치가 올라가 지금까지 조절해온 인슐린의 투여량을 재조절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제인과 선주는 5분 정도를 소요해 식단 확인을 마쳤다. 환자 수가 평소보다 적었기 때문이었다. 유동식을 주기 위해 중환자실을 향해 걸으며 제인은 업무가 조용한 가운데 밀리는 것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선주가 2호실로 먼저 들어감에 따라 제인은 3호실로 들어섰다. 병실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녀는 사라의 침상이 상면의 커튼에 둘러쳐져 철저히 은폐되어 있음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사라가 또 구토증을 일으켰나 보다 예상하고 서둘러 사라의 침상 가까이로 다가갔다. 사라, 들어가도 되겠니? 시스터 서야. 딴엔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아랍어를 공부하나 실력의 형편없음이 예외일 수 없었다. 띄엄띄엄 단어를 끼워 맞춰 말해주자 사라가 커튼 속에서 신음조의 반응을 보냈다. 그 소리는 너무 약한 나머지 푸른 목 커튼을 겨우 통과했고 제인의 귀에 들릴락 말락했다. 제인은 불안함에 주저없이 커튼을 젖혔다. 커튼을 여는 순간 제인은 수련의 아흐메드를 발견하고 경악에 차 눈을 부릅떴다. 하마터면 거친 외마디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다. 그와 동시 제인은 조금 전 커튼 밖에서 들은 사라의 신음이 그녀 물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음도 즉시 깨달았다. 아흐메드는 사라의 침상 한켠에 걸터앉아 그녀 몸체의 앞부분을 필요 이상 열어놓고 양손을 사용해 문진하고 있었다. 유방으로부터 시작해 복부는 물론 음부의 반 이상이 드러날 정도로 하의가 내려진 상태였다. 사라는 안색을 붉히고 긴장한 표정으로 제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제인은 아흐메드의 두 다리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마주선 채 그를 저기 있는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필경 그는 들어가도 되냐고 묻던 제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적나라한 현장을 피격당할 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인은 아흐메드가 직전에 청진기를 귀에 꽂고 그럴듯한 연기를 하며 사라의 유방을 만졌으리라 확신했다. 육질이 파열될 듯한 증오가 전신에서 치솟았다. 아흐메드는 병동 G 소속 내과 수련이었다. A, B, D, G와 H 이렇게 5개의 입원 병동을 가진 내과 건물은 단층으로 가건물 같다는 인상을 주는 양철과 슬라브 지붕으로 덮여 있었고 크고 웅장한 본관과는
수백 미터 떨어진 방갈로였다. 그중 A, B 그리고 G는 남자 병동이었고 나머지 둘은 여자 병동이었는데 이 두 성구별된 병동들은 필리핀 간호사들만 근무하는 단독 중환자실과 방사선과 그리고 임상병리과를 사이에 두고 다시 한번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A와 B, G 의사들은 야간 당직이 아닌 이상 D와 H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제인이 아흐메드란 철면피를 알게 된 것은 이곳에 와 몇 달이 되지 않아서였다. 오늘처럼 이맘때였고 그는 바쁘게 병동 일을 배우고 있는 제인 앞에 불쑥 나타나 인사 한마디 없이 신환이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 그때 제인은 아흐메드의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앞니빨이 심하게 벌어진 데다 어수선하게 기는 턱수염하며 말할 때마다 몇 번씩이나 허연 침이 앞니빨 사이에서 튀어나와 지저분한 턱수염 위에 붙었고 잠시 머물렀다 퍼지곤 했던 그의 용모가 그녀의 내심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겨드랑이에서 풍기는 앞내는 팔을 움직일 때마다 여지없이 주위를 진동해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주기도 했다. 아흐메드는 신환이 없다고 제인이 대답하자 환자의 카덱스를 보여달라고 했다. 제인은 환자들의 요약된 정보가 다 들어있는 카덱스를 건네주었다. 카덱스는 들고 다니기 용이하게 작은 부피의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아흐메드는 능수능란하게 후루룩 그것을 넘겨가며 느슨해진 안경테도 수시로 올려가며 뭔가를 열심히 찾아댔다. 그가 하도 집중해서 카덱스에 신경을 쏟았기에 제인은 당시 그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몹시 궁금했다. 시간이 흘러 자연히 알게 된 것이었지만 그는 17된 어린 환자를 물색 중에 있었던 것이다. 아흐메드는 카덱스로부터 15된 당뇨 환자가 있다는 것을 입수했고 곧 그녀가 있는 5호 병실로 서푼서푼 걸어갔다. 제인은 청진기와 기록지를 들고 아흐메드 편에서 본다면 아주 주책 없는 인간이 되어 그를 뒤따랐다. 따라 나서는 제인을 아흐메드가 처음엔 말리지 않았다. 그는 유별난 데 없이 병실로 들어섰고 이내 소녀를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 그는 커튼을 둘러쳐 외부로부터 침상을 유리시켰는데 거기까진 누가 보더라도 한치 의심 품을 만한 사항이 없었다. 제인이 따라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 그는 환자에게 자신이 녹두루 민나우 임을 밝혔다. 당직의 란 뜻이었다. 환자는 그것을 믿었고 이어 아흐메드가 혓바닥을 내보이라고 요구하자 환자는 붉고 습한 살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더 세게 혓바닥을 내밀라고 2번이나 더 명령했고 순종하여 환자는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밖으로 내밀었다. 경구기의 힘이 뻗쳤는지 소녀는 캑캑하고 뱉은 기침마저 했다. 그 사이 아흐메드는 자연스럽게 환자의 상의를 끌러 유방을 드러냈고 하의와 얇은 팬티도 내려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음부가 표출되게 했다. 늦은 템포로 하의를 내리는 동안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길게 소리내어 흡기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도 혓바닥을 붉은 뿔처럼 내밀고 있던 환자와 제인이 일시에 포착했던 기이한 광경이었다. 아흐메드가 눈 감고 고통을 깨문 듯 절박해 하면서도 전신을 미세하게 떨고 있을 때 제인은 그의 육신이 이완되어 마치 미지의 연계로 빠져드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만의 육감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한마디로 불결하기 그지없는 전형적인 겁탈자의 것이었다. 잠시 후 아흐메드는 소녀에게 혓바닥을 넣게 했고 유방 위에다 청진기를 얹었다. 그는 앞면을 그녀 두 유방 사이에 묻힐 만큼 가까이 댔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 행동은 아주 짧았다. 이어 그는 청진기를 잡은 손으로 한 유방을 장악하듯 덮었는데 후회한 일이지만 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교묘한 청진기 사용법에 의해서였다. 즉 아흐메드는 환자 몸의 불필요한 부분을 가능한 한 닿게 하지 않으려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러하듯 청진기를 엄지와 인지만을 사용해서 쥐어야 할 텐데 그는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청진기를 밀어 끼우고 소나기를 한껏 벌려 소녀가 질식할 정도로 유방을 내리 누르는 것이었다. 발육바른 아랍 소녀의 풍만하고 탄탄한 가슴은 물반죽한 밀가루 뭉치처럼 아흐메드의 손가락 사이를 탱탱 비집고 나오려 했다. 제인은 그제야 아흐메드의 속셈을 육감 아닌 실지각으로 알아차렸고 그의 음흉한 흑심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어떤 행동도 환자를 위해 할 수 없었으며 아흐메드의 흑심을 향해서는 더구나 달려들 수 없었다. 세뇌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에서는 사우디인이 최고야. 그들이야 전봇대로 잇몸을 쑤시든 코카콜라 병으로 항문을 쑤시든 상관하려 들지 마. 율법상 불법이라도 너의 월급 봉투에 지장이 없는 한 못 본 척해. 누군 뭐 귀 없고 눈 없대? 섣불리 말 꺼냈다가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는데 바보 취급받고 봉변만 당하지 말고. 잡았다면 어쩔 테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도 많아. 그러니 얌전히 일하고 주는 돈이나 잘 챙겨받아. 알았어? 수 간호사는 병동 간호사 미팅이 있을 때마다 늘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였다. 갑자기 수 간호사의 큼직한 앞니가 제인의 뇌리를 채웠다. 처음엔 몰랐는데 미팅이 있을 때마다 풍선 터뜨리듯 뻥뻥대며 수 간호사가 고함을 지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았다. 제인은 어쩌면 수 간호사가 아흐메드란 인간의 검은 복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몇 마디의 명령이 아흐메드를 씹으려는 몇몇 간호사들의 살아있는 입을 박아버린 몇 개의 대못인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인생은 처음부터 혼자였어. 철저히. 어차피 너희들과 내 인생은 별개다. 돌아보지 않으마. 그래서 제인은 아흐메드의 탕류에 과감히 눈감았던 것이었다. 비굴함이 그녀의 등줄기를 훑어내렸다. 하루춤에 나베 띠라도 두른 듯 무력감이 들고 다리가 떨렸다. 그러나 죄가 잘하는 곳은 그녀가 아니라 아흐메드 쪽이라고 되새김질하며 믿었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다. 정의와 진실은 과거의 묵은함에 쳐놓고 신류와 피사체를 모으는 거다. 마지막 남은 나의 껍데기 속에. 그래,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말을 따르자. 일단 개족보를 받아들이자. 수간호사도 부장도 모두 아흐메드 편임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 자기 방어일 뿐이며 피로 악인 게다. 당뇨병 든 소녀를 더듬던 아흐메드가 다리를 약간씩 떨기 시작했다. 경련 같은 그 떨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빠른 속도의 전율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아예 눈을 감은 채 뜨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긴장된 얼굴 안에서 떨리는 두 입술이 좁은 간격을 두고 서로 붙었다 떨어지곤 했다. 제인은 더 이상 도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다. 화가 끓어올라 견딜 수 없었다. 멋모르고 그를 따라온 것이 후회되었고 존재에 무시되고 있음에 분노가 솟구쳤다. 더구나 아흐메드가 그녀라는 한 명의 관객을 의식해 더 불같이 흥분했을지도 모른다고 유추되자 자신의 육체조차 추하게 여겨졌다. 성적 고조에 달해 있는 모르는 한 남자의 몸이 그녀의 알몸을 비벼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제인이 견디지 못해 뛰쳐나가려는데 아흐메드가 맥빠진 목소리로 제인에게 말했다. 시스터, 미안하지만 체온계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제인은 대꾸 없이 그 자리를 떴다. 수십 년 동안의 구속에서 풀려나온 포로 마냥 창백해진 그녀는 기진맥진 사무대까지 걸어왔고 의자가 보이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제인은 체온계를 가져가지 않았다. 예상대로 쓸모없으면서 요구했던 체온계여서인지 그 후 10분 정도가 경과한 뒤 병실을 빠져나온 아흐메드는 이런 방구 없이 제인이 앉아있는 사무대 앞을 유유히 통과해 갔다. 이를 시발로 아흐메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초봉 근무 시간 중에 제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시는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 사라는 겁에 질려 제인을 올려다보았다. 닿을 듯 말 듯 하며 사라의 손 하나가 제인의 손을 부르고 있었다. 그 애처로움을 뒤로하고 제인은 아흐메드를 연신 따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아흐메드는 안절부절 못했다. 제인의 도구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럴수록 제인은 더욱 사납게 그의 전신을 훑어내렸고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100마디 우렁찬 웅변보다 가끔씩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분노하는 여자의 침묵이었다. 아흐메드는 궁지에 몰린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섰다. 치렁치렁한 돕, 아랍 남자들의 의상, 가톨릭 신부복과 흡사한 로만 칼라의 통 원피스, 이 철제 침상에 마찰되면서 정전기가 일어나서인지 그의 하체에 여지없이 달라붙었다. 사전의 행위를 입증이라도 하듯 그 부분이 민망하리만치 붉어져 있었다. 제인은 지금 그녀가 과열되어 아흐메드를 몰아붙이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비굴스럽게 만든 그에 대한 복수 심리와 여러 번 자아를 배반한 자괴 심리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흐메드는 별 파문 없이 자리를 떠났다. 목 커튼을 불끈 쥐고 제인은 아흐메드에 달라붙어 있던 돕의 아랫자락이 병실 문을 향해 가만가만 다가갈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았다. 조잡한 녀석. 몸을 씻고 하루 5차례씩 신에게 순종의 기도를 바치면 뭐래. 돌아서 반 시간도 안 되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저렇듯 음흉한 늑대가 되고 마는 것을 사라지는 저 꼬락선이라니. 흡사 야합을 하려다가 반격당한 들깨꼴이군. 아흐메드의 모습이 병실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자 제인은 미칠 듯이 입구로 달려갔다. 그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허물을 남기고 도망가는 능구렁이의 화신 같은 그의 몸뚱어리를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아흐메드가 이미 모서리를 돌아갔는지 복도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한참을 잊고 있었던 형광등의 불빛을 받아 부유스름한 황사만이 유령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황사는 그때까지도 값싼 댄서의 모양 없는 엉덩이처럼, 그래도 몸짓 잘하는 벗은 엉덩이처럼 유유자적 그렇게 몰려다니고 있었다. 참으로 지독한 황사였다.